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일 토요일 새벽 2시 40분 시작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최근 증시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수목금이 조정장이었는데요. 어제도 큰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MTS 시황 분석과 특징주 분석, 두 번째로 4월의 간단한 증시 리뷰 및 실현수익 계좌 인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방송 본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제주도 있을 때 현대제철, 한국조선해양을 올리려다가 앞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30분이 넘어가니까 목차만 보여드리고 분석 영상은 다음날 목요일에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밀린 일을 하다 보니까 3일이나 흘렀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요일, 내일 올리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방송 보고서 목요일에 만약에 사셨었다면은 금요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5% 이상 수익을 내셨을 텐데 저도 미리 못 올려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소개는 못하더라도 항상 목차는 꼭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기업의 종목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투자 방법에 대한 콘텐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틀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황 분석에 앞서서 주요 증시 현황과 금리, 환율, 수급부터 체크를 할게요. 일단 오늘의 확진자 수는 661명으로 일단 이틀째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주요 증시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0.83% 하락한 3147로 3일째 조정장이고 코스닥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세로 오늘도 0.73% 하락해 98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어제 새벽 다우존스는 0.71%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2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장도 가치주가 강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중국은 상해종합지수 0.81% 하락, 기술주 중심의 심천종합지수는 0.29%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83% 하락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과 올림픽 개최 불투명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국채금리, 환율, 수급, 공매도 리스크를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23% 상승한 1.64입니다. 이틀 연속 상승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제법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일정 부분 빠져나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죠. 0.54% 상승한 111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5,627억 원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1,934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 신고가 갱신 후에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3월에 900포인트에서 4월 1000포인트까지 한 달 만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급등한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고요. 외국인은 196억 원을 팔았고 기관도 82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공매도 이슈도 체크하고 갈게요. 최근에 하락을 다음 주 공매도 재개에 따른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은데요. 대형주들이 많이 하락한 것을 보면은 저도 그 근거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시장이 괜찮다고 해도 하도 언론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주의 리스트를 막 공유를 하면서 위험을 얘기하니까 안 떨어질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은 또 대차 비율 2% 이상 상승한 곳들의 리스트를 새로 공개한 언론사가 있어서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대차장고 순위, 코스피 순위하고 코스닥 순위를 공개한 적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저 참고 자료일 뿐 뭐 해석을 부정적으로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면서도 그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신문에 나온 대차잔액 비율 상승폭, 상승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대차잔액의 비율은 시총에서 대차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제 공매도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어떤 연구원도 국내 증시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차 거래가 필수적이라서 이렇게 대차 잔액과 공매도의 연관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분은 이렇게 CGV, LG이노텍, GS건설, SKC, 보령제약
등이 이제 최근 상승폭이 높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주의하라고는 하는데 증시 추세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의 입장은 공매도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고 대형주의 공매도가 한정되기 때문에 예전과는 양상이 좀 다를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개인들의 대주 제도인데 이것들이 좀 시행되면서 아무래도 동호회라든지 이렇게 종합 토론방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공격과 이런 거짓 카더라가 더욱더 이제 난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상화폐 흐름도 국내 증시를 보기 전에 가상화폐 흐름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시간부로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소폭 상승 중으로 모두 시황이 괜찮고요. 안정적이니까 주식시장엔 특별히 해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나 뭐 우리기술투자처럼 관련주들은 오히려 주가의 상승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시황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것처럼 코스피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형주가 0.98%포인트로 하락을 해서 지수보다 더 큰 하락을 보였고 반면 중형주는 0.01%, 소형주는 0.39% 하락에 그쳤죠. 그래서 제가 계속 대형주, 즉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코스피 1위부터 시총 20위까지가 19개가 대형주가 19개의 대형주가 모두 기술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형주는 곧 기술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의 비중을 좀 줄이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제 가치주 비중을 늘리라고 제가 3월 중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징 섹터를 살펴보면 오늘도 조선해양이 강세였습니다.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현대제철과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추천을 했었죠. 그래서 어제는 조정이었고 오늘 금요일 한국조선해양은 장중 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 막판에 흐르면서 1.99 마감하긴 했지만 어쨌든 대우조선해양도 장중에는 8%까지 상승했었고 마감은 5.76%, 현대미포조선은 실적 발표가 호시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9.30%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페노션 하락 때 매수했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유튜브로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양호했었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이 오히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는 해운주는 오늘 조정이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페노션이 다소 하락을 해서 한 마이너스 3% 정도 됐을 때 2천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1분기 실적은 HMM이 더 좋고 하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11배 정도 오른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러운 급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페노션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전반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평가되었었던 한신공영이 상류 기대감이 있어서 아침 17일에 올린 하나투자증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틸주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설명드렸었는데 순환매 설명을 드리면서 금요일에도 순환매 상승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남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뒷부분에 다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노션이 장중에 5%까지 상승을 했었고 상승폭을 줄이면서 1.80%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했고 오늘 매도를 하면서 한 4%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강조하듯이 조정장에서는 이렇게 5%까지 올랐다가도 또 1%, 1.8%까지 3%나 빠졌잖아요. 그렇게 오르면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이제 조선의 강세인데 어제 컴플러스 콜이 있었죠. 거기서도 밝혔듯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민감주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이렇게 사이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완전히 장기 투자보다는 한 뭐 6개월, 1년 단위의 중기 투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사이클에서 벗어나면은 매도를 해야죠. 그리고 매출액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종가는 15만 3,500원이었고 6개월 목표가는 18만 8천원입니다. 또 그 외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또 호재가 있었는데 공시 자료를 보면은 LPG 척 내주를 수주를 했고요.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에서 2척 그리고 아시아 소재 선사에서 2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목요일에 떴었는데 목요일에 사실은 주가가 못 갔어요. 그리고 또 연결 재무제표도 목요일에 발표가 됐죠. 흑자 전환으로 괜찮았고요.
근데 어쨌든 수요일에는 주가를 보면은 0.67% 하락, 목요일에는 실적 발표, 수주 발표를 했는데도 1% 상승밖에 안 했죠. 그래서 재료는 있는데 상승을 못한 거면은 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수목에 이제 횡보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눌림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금요일 또는 월요일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그 대동스틸을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면서 나온 그 1,000만 원으로 한국조선해양엔 1,000만 원 투자했고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매도한 페노션을 이제 2천만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새는 제 추세를 보면은 실적 발표 당일에는 오히려 빠지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좀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방송부터 철강주가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정을 겪고 또 스틸주가 오히려 그동안 한 달 동안 한 20%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제가 순환매로 강세로 움직일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목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스틸주 순환매를 오히려 메인 주제로 올릴 정도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상승할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철강주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제 예상치보다도 좀 더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기업의 문제는 없고 단지 최근에 급등을 해서 또 오늘 이제 공매도 대비한 코스피가 조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덩달아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이렇게 스틸주 순환매가 있었습니다. 스틸주 부분은 제가 어저께 이 부분에서 오늘도 철강주가 좋았고요. 하지만 기존의 포스코, 세아베스틸, 동국제강은 두 달간 50% 이상 급등을 했죠. 거기에 따른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고 대신에 그동안 못 갔었던 중소형주인 포스코 강판, 세아제강, 고려제강 등이 오늘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틀 전 수요일 방송에서 철강주 급등에 따른 순환매로 스틸주 두 종목, NI스틸과 현대 BNG 스틸우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아직은 20% 정도만 오른 스틸주들까지도 순환매가 이어져서 상승할 것이라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 캡처를 이제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캡처를 한 건데 바로 급락을 했고 대창 스틸 같은 경우는 14.81%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오후로 제가 가면서 이렇게 이제 끌리기 시작을 순환매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환매를 설명을 드렸었고 일단 정리를 해보면 수요일에는 NI스틸하고 현대 BNG 스틸우가 상한가를 갔고요. 목요일에는 현대 BNG 스틸 상한가 그리고 현지 BNG 스틸우가 24% 상승, 휴스틸이 16%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환매로 목요일 방송에서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 못한 종목들이 금요일엔 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결과죠. 오늘의 결과는 하이스틸이 상한가를 갔고 화인베스틸도 어제는 1%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근데 장중에는 19%까지 올라갔다가 마감은 13%로 마감을 했고 대창스틸 같은 경우도 어저께는 오히려 마이너스 1%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장중에 8%, 마감은 5.2%. 그리고 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경남스틸도 장중에는 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에 대해서 어저께 콘텐츠를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투자 원칙 중에 큰 부분이 이제 순환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을 이렇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덜 오른 이렇게 관련주들을 미리 순환매 함으로써 그렇게 이제 5%에서 10% 정도 상승분을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투자증권도 외국인 수급 100만 주 그대로 살아있다고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까지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제가 8분 24초. 하지만 거래량이 없는 하락에 불과하고 또 3일간 들어온 외국인 수급 100만 주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 이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야만 나갈 수가 있어서 다음 주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철강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 결과는 장중 10%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쇼츠로 올리기도 했었는데 하나투자증권호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이거를 어떻게 맞췄을까? 어저께 방송인데 우연히 맞은 거 아니라고 물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보조 지표로 참고할 뿐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 관계, 앞뒤 관계를 따져서 추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후에 이틀 동안 하락하기만 했어요. 거의 100만 주가 들어왔는데 3일 동안. 근데 그거를 개인처럼 손절하고 나갈까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프로그램 매매로 모두가 다 들어온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일정 부분 상승해야지만 매도가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을 억지로라도 시킨 후에 익절하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석들은 뭐 대단한 차트에 대한 뭐 견해가 뭐 기술법을 안다던가 이런 걸 전혀 몰라도 진짜 10초면은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제가 하나투자증권을 선택했던 것처럼 물려도 우상할 기업에만 우선 투자한다는 전제는 있어야 됩니다. 재무제표가 엉망인 테마주들은 아무리 수급이 들어와도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단순한 논리관계만 살펴봐도 추세 예측은 현재까지 제가 5개월간 한 90% 이상, 60개 종목 이상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동평균선이니 쌍봉이니 이런 기술적 차트 분석을 잘 할 줄 몰라도 누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수급적인 뭐 전후관계라든지 뭐 이런 차트의 매물대라든지 이런 논리관계만 따져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주도 어저께 간단하게 다뤘었는데 오늘 폭락한 이유는 이게 결국엔 재료 소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해당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잖아요. KTH 빼놓고는. 그러다니까 이게 5월 5일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런칭 이슈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 소멸이 다가옴에 따라서 대장주들이 모두 하락한 건데 제가 이게 정리한 것들이 지금 다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어저께도 KTH는 KT 자회사고 또 엠하우스 합병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는 뉴가 NEW가 많이 떨어졌는데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8% 하락함에 따라서 결국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장초에 만약에 시초가에 들어갔다면 30% 가까이 폭락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NEW 스튜디오죠. 스튜디오 NEW가 그 디즈니 플러스하고 뭐 5년짜리 계약을 콘텐츠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재료가 뜨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거에 미끼가 몰려서 들어갔던 분들은 오히려 오늘 굉장히 큰 하락을 보게 됐었죠. 어쨌든 이렇게 테마주는 재료 소멸이 당일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쿠팡 상장 때도 상장일은 목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관련주들이 이미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네이버가 많이 빠졌죠. 실적이 기대 이하라서 그렇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실적 추정치보다 영업이익이 낮게 나왔고요. 증권사 리포트들도 세 곳이나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5.8% 내린 49만 원을 제시했고 그러니까 뭐 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또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네이버를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와 함께 이제 플랫폼 대장주로서 장기 보유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온라인 쇼핑 판매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네이버 웹툰의 뭐 미국 상장, 메타버스, JA홀딩스 등 호재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4월 증시 리뷰 및 계좌 수익 실현 인증 그리고 뭐 재투자 방법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수직 인증이라고 하면은 제가 좀 민망한데 제가 사실 방송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캡처를 하거나 MTS를 켜서 보여드리면서 지금까지는 많이 인증을 해오긴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인증을 하는 이유는 저마저도 유튜브를 보거나 주식 유튜브를 보거나 재테크 유튜브, 경매 유튜브를 볼 때도 좀 비판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뭐 등기를 까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은 저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몇십억짜리 건물을 수요하고 있다고 해도 주소를 실제로 까면서 뭐 내가 이렇게 등기를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등기를 쳐보지 않는 이상은 잘 믿지는 않는 편이고 다만 뭐 구조에 대한 얘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거는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건 그분들의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주식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을 그 한 4개월 전부터 매번 이제 수익 인증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앞으로 이제 매달 1일에 한 번 정도는 지난 한 달간의 수익을 인증을 간단하게 하고 투자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써놓은 것처럼 되게 감성적인데 고생했다라고 서로 위로해주는 이 칭찬의 시간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성당이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에서는 이랬어도 뭐 이름만큼 성숙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좌는 마이너스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차를 주차하다가 제가 실수로 차를 뭐 긁으면은 순간적으로는 되게 속상하고 슬픈데 그래도 앞으로는 내가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계기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재테크도 뭐 주식 투자도 이렇게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인증은 뭐 MTS를 캡처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인폰은 이렇게 MTS를 직접 켜서 수익 인증 거기 들어가서 수익 실현한 카테고리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드머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는데, 왜냐면 수익 인증만 하면은 얘는 뭐 그냥 시드머니 많으니까 이 정도 돈 번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않고 제가 무슨 100만 원으로 갑자기 몇 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시드머니에 대한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역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초기에 많은 실수를 했고, 제가 작년 11월 4일에 생애 최초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지금 5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지가. 그래서 어쨌든 그 11월, 12월에 한 실수들이 아직도 회복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 다만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투자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제가 작년 11월 4일에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선거 전날 그때 주식 계좌를 처음으로 개설을 했고요. 초기 시드머니는 1억 원이었습니다. 제 방송을 초기부터 본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원래 대학 연구원도 하고 법대 강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 강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 경매를 위해서 항상 한 1억 정도는 계좌에 넣어두는데 그 돈이었고요. 뭐 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제 나이에 제 친구들은 그 돈을 아파트 청약 넣는 데 씁니다. 근데 저는 단지 그 돈으로 주식을 한 것뿐이고요. 저 역시 어쨌든 작년 11월 불장에 뛰어든 한 마리의 불나방이었고요. 시드머니 1억에 이제 별다른 공부 없이 MTS 진짜 매수 매도 버튼 누르는 방법만 알고서 바로 매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좋았죠. 11월 달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성전자 너무 좋았잖아요. 11월, 12월에만 5천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12월 초만 해도 뭐 동시효과가 뭔지, 실효과가 뭔지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이제 12월에 이제 대실수를 했죠. 대웅이 하한가 치던 날에 제가 시초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물렸고요. 그러니까 대웅 1위라고 할 수 있죠. 대웅제약의 모든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고가에 있다. 그렇게 돈이 어쨌든 물렸고, 12월에 대웅, 그리고 또 이제 1월 달에 셀트리온 제약에 한 8천만 원 정도, 총 8천만 원 정도 물려서 현재 두 개 합치면 한 40% 정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아직은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 4합병까지는 보려고 하고, 대웅과 같은 경우도 호이스타 전까지는 일단 제가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고객이 물리면서 극도의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 방송을 이제 병행을 하면서 종목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도 콘텐츠로 제주도에서 간단하게 이제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 저의 투자법에 대해서 좀 올렸었는데, 이게 올렸었던 장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책을 보거나 주식 강의를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차트 공부나 기술적 매매법을 공부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경제 공부를 하는 것, 그냥 뭐 신문기사 읽는 게 경제 공부죠. 그런 걸 좋아하고, 기업의 간단한 재무제표, 한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재무제표 정리하는 것들, 그리고 또 증권사 리포트를 공부하고, 기본적인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책 항상 이렇게 방송 때마다 체크해 드리죠. 그리고 기본적인 이동평균선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기업본 소개 한 5분, 그다음에 다트 공시자료 보는데 한 5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 30분, 그리고 신문구사 뭐 차트, 수급 정도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섹터 보는데 총 1시간 정도, 많이 걸리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진 않고, 제가 뭐 제 방송을 초기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거의 한 8개 정도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비즈니스 하기에도 너무 바빠서 제가 사실은 뭐 공부를 따로 할 시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 방송 원고 준비하면서 보는 자료들이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하고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 한정된 자료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유튜브 방송 준비에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매일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일은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이건 저의 하나의 주장이죠. 이런 것만으로도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거는 저의 주장이고, 이 주장에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더 오랜 기간 성과로 증명을 해야겠죠. 그거는 뭐 제가 계속 주식 방송을 이어가면서 증명해야 될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4개월간에 60개 종목 정도 분석을 했고, 90% 이상은 추세를 맞춰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 투자 원칙으로 또 소개를 했던 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에 비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동산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모험보다는 저는 일단 안정성이란 원칙을 지키고 있고, 같은 기사를 읽어도 같은 공시 자료를 봐도 호재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좀 비판적 사고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테마주에 투자를 해도 잃지 않을, 이제 물려도 걱정 없는 테마주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방송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쿠팡 관련주 때도 KT 계열사인 KTH만 제가 추천을 했었고, 그다음에 마켓컬리 관련주 여러 개 소개를 하면서도 저는 미래에셋벤처 투자만 추천을 했었고요. 두나무 관련주인 또 하나투자증권에만 추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종목, 이 종목 세 개는 사실은 재료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다 물려도 회복되는 대기업의 자회사거나 또는 우량 기업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 투자법에 관한 내용은 제가 4월 25일 일요일이죠. 그때 올린 주식 투자하는 법 콘텐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뼈를 갈아서 만든 거라서 이거네요. 주식 투자 방법로. 이 편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로 돌아와서 어쨌든 1월 달에 대형주 기술주 조정장이 시작되면서 저도 여러분과 같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기아차, LG전자 같은 데 물려 있고요. 다만 저는 처음부터 보유했던 건 아니고 수익 실현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12월 달, 1월 달에 했고 나름 저점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해서 다시 매수를 했는데 그게 물렸죠. 그래서 수익 실현한 돈들도 같이 물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믿었던 삼성전자에 물려 보니까 투자 원칙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우량주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든 조정장은 올 수 있다고 생각으로 바뀌었고 영원한 우량주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미래 전망을 굉장히 유망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대차 10년치 차트입니다. 비단 지금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시총 2위를 했었던 누가 봐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에요. 근데 만약에 2014년에 제가 현대차에 투자를 했다면은 작년까지 7년 동안 물려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것도 50%에서 마이너스 30%. 남들 아무리 못해도 금리 1년에 한 4, 5%, 그 당시에는 한 7, 8%도 갔었죠. 그런 것들 계속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수익을 못 보는 7년 동안 그런 손실을 견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라도 조정장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항상 비중 관리, 또 현금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물리는 저도 사건을 1월달에 겪으면서 2월 조정장부터는 제 이제 원칙이 더 신중하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시드머니 1억 외에도 3개월 동안 번 1억 정도를 이제 벌었고 이제 모두 재투자를 저는 하는데 그 중에서 1억 6천만 원. 그러니까 2억 중에 1억 6천만 원이 셀트리온, 대웅, 삼성전자, 현대차 등 믿을 만한 대형주 기술주에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 돈은 그대로 물려 있는 거 하나도 안 찾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동할 수 있는 돈은 4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2월 조정장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2월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 두산 퓨얼셀 등 제가 이제 미래산업 중형주 그 당시에 추천했었던 방송에서 많이 추천했었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제가 또 2월 달에는 한참 테슬라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테슬라 산업군 투자법 이걸 계속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던 1, 2월 달에 근데 실제로 이때는 1, 2월 달에 투자한 분들은 많이 수익률을 냈습니다. 뭐 테슬라의 전기차, 시스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또 솔라시티, 태양열, 그다음 스페이스X의 우주항공 관련 산업군 그 유망하게 봐서 그 당시에 그 섹터들의 한국 주식들을 많이 샀었죠.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쿠팔령 관련주인 동방, KCTC, 뭐 마켓컬리 관련주인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시멘트주를 좀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3월 초부터.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한일시멘트, 쌍용양회, 성신양회도 몇 번 추천을 했었죠. 그래서 3월 달에도 한 1,9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오늘 리뷰할 4월 달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익 실현 중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실현 상승 수익 중인 게 아니라 수익 실현. 제가 지금 새벽 3시다 보니까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수익 실현 실제로 찾은 거예요. 찾은 걸 다시 재투자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확정이익이죠. 확정이익. 그래서
그렇게 됐고 3개월간 4천만 원. 제가 어쨌든 2월 달에 제가 4천만 원으로 다시 시작을 한 거니까 3개월 동안 4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3개월간 한 5,500만 원 정도를 벌었죠, 추가로.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은 3개월간 한 125%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1월에 물린 기술주들은 현재 마이너스에서 이제 회복 중이고요. 물론 회복이 안 되는 대웅이 있어요. 대웅이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1월에 많게는 마이너스 30%까지 갔던 것들이 지금 거의 다 회복돼서 현재는 뭐 마이너스 한 10%에서 마이너스 5% 정도. 그래서 지금 원금 회복을 눈앞에 앞두고 있고, 어쨌든 한 5, 6월 정도는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익절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장기 보유보다는 일단 포트폴리오를 전체 다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뭐 1월 달에 투자한 분들은 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굉장히 잘했던 것은 아니고, 분명히 1월 대형주, 기술주에 올인했던 초보의 실수가 아직도 회복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를 만약에 제가 지금 손절을 한다면은 마이너스 한 6천, 7천 정도 나는 거니까, 물론 그래도 2억을 벌었으니까 한 1억 5천은 번 거지만 당연히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손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신 2월부터는 시드 2천으로 시작했지만 거의 잃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하면서 뭐 공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한 지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당연히 시장에 주식 투자를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저도 그분들의 나이가 되고 그분들만큼 경험이 쌓이면은 저는 능가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잃지 않는 투자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더 정교화되고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각설이 너무 길었는데 4월의 리뷰를 이제 해볼게요. 4월 증시 리뷰를 보면은 저는 항상 방송 마지막에 법학자 훈훈이 관점이라는 투자 관점을 이렇게 장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대충 끝까지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이걸 안 보고서 그냥 중간에 나가셨을 텐데, 저는 거의 마지막에 항상 이 투자 관점 장표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4월 첫째 주 4월 3일 방송에서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주식과 시멘트를 추천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때만 해도 사실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중장비가 많이 오르기 전이라서 이때 반도체 중장비주나 뭐 시멘트 주식 샀으면은 사실 4월 달에만 30% 이상 수익을 보셨죠. 그리고 제가 이때부터 강조를 하던 기술주, 그때까지는 성장주 기술주를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3월 달부터는 제가 가치주, 경기 민감주를 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제 테마주도 소개를 하죠. 뭐 대선주나 두나무, 창투사 관련주, 하나투자증권도 이때 소개를 처음으로 했고요. 다음 장표는 4월 둘째 주 4월 12일 방송에서 제가 폭스바겐 파워데이로 폭락한 SK이노베이션과 그다음에 뭐 가치주인 세아베스틸, 동국제강을 추천했던 방송의 장표고요. 마찬가지로 이때 사실 SK이노베이션 제가 추천을 많이 했는데 그때 샀으면은 한 15% 정도 수익을 보셨고, 세아베스틸이나 동국제강 사셨으면 30% 이상 수익을 내셨죠. 그래서 이때도 제가 강조한 거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상충 관계입니다. 성장주가 잘 가는 날은 가치주가 약세고, 가치주가 강세인 날은 성장주, 즉 기술주라고도 할 수 있죠. 약세이죠. 그래서 어제인 금요일에도 그랬습니다. 대형주, 기술주가 다 초토화가 됐는데 가치주였던 해운, 철강주는 잘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도 제가 공매도를 대비해서 코스닥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대형주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이런 중소형주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4월 28일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올린 관점인데, 가치주, 경기 민감주라고도 할 수 있죠. 코스닥의 중소형주 비중을 늘릴 것을 말씀드렸고, 철강, 조선, 건설, 순환매 투자할 것. 그다음에 이때 실제로 철강 순환매가 스틸주들이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목금 3일 동안 사실 스틸주들이 10개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장표를 보여드리기도 했죠. 총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5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수목금 3일 동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순환매로 간 거죠. 그 주식들이 뭔가 대단한 무슨 펀더멘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순환매로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못 오른 게 내일 상승, 이런 게 간단하게 말하면 순환매라고 할 수 있고, 단지 이거는 근데 당연히 전제돼야 될 것은 주도주 섹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수급이 받쳐주는 주도주 섹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과 같은 방송을 하는 이유도 주도주 섹터를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큰 틀을 보기 위해서 이런 방송들을 제가 콘텐츠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실적 예상치보다 좋은 기업,
주목해야 된다. 이 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LG화학이 사실 그 예로 들 수가 있죠. 이번 주에 예상보다는 실적이 더 잘 나와서 목요일에 8%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29일 목요일에 올렸던 관점이고요. 여전히 저는 순환매를 강조하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화,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100만 주 또 살아있으니까 하나투자증권, 두나무 관련주들 분명히 급등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럼 금요일 날 급등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2월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고점에서 또 실현 수익을 하라는 말은 제가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 안 하던 분들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반대로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실현 수익했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덜 먹더라도 안정적인 걸 더 추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큰 손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라. 빠사오팔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투자증권이 물론 오늘 같은 걸 예를 봐도 10% 상승했을 때 손실폭이 큰 분들이야 당연히 손절할 수가 없어서 오늘 떨어지는 걸 보고도 매도를 못했겠지만 수익이었던 분들은 사실은 10%의 수익 실현했었으면 좋았죠. 왜냐하면 11%까지 급등을 했다가 4.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5%, 6% 그냥 날려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죠. 근데 하지만 앞으로도 기회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4월 리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치주, 중소형주 강세, 기술주, 대형주 약세, 그리고 순환매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 추세는 5월 초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이고 달라진다면 제가 다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수익 인증을 하겠는데요. 이거는 세컨폰에 있는 계좌고 이번 달에 4월 달에는 한 국내 주식이 280 정도 수익이 났고 해외 주식은 제가 그 비아콤하고 메타버스 기업 유니티, 애플로 한 320 정도 수익을 냈고요. 제가 폰이 두 개라서 일단 이거는 큰 메인폰은 MTS를 직접 켜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메인 계좌고요. 4월 달은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물론 소폭 물리거나 아직 수익 실현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4월에 제가 유동할 수 있는 시드머니는 3000이었고요. 그걸로 이제 1500 정도 벌었으니까 수익률은 한 50%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주식 계좌 시작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제가 검색을 해도 보면은 11월 9일부터 매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 4일에 첫 그 수익 실현을 했고, 11월 4일에 계좌 개설을 했고, 11월 9일에 첫 거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을 내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계좌하고 이제 메인 세컨 계좌 그리고 해외 증시까지 다 합치면은 약 한 2억 원 정도. 그래서 어쨌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성장 중이니까 앞으로 더 좋은 종목들과 관점으로 또 올바른 투자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 모임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지금 5월 경제공부 스터디반을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아파트 청약, 경매, 다양한 재테크 공부를 하는 모임이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다 스터디를 하고 있고 여기다가 젊은 부자들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거의 모든 글을 다 검색할 수 있어서 다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다 공부하는 스터디라서 중국 주식 스터디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에 진행되는 스터디 모임도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북카페 세모에서 강연업으로 대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 벌써 새벽 3시 19분. 오늘도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제가 좀 너무 쓸데없는 말도 많이 했죠. 네. 어쨌든 이 밤이 전부님들에게는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